네, 워싱턴의 외국뉴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자님 오늘은 영국 얘기부터 좀 하죠. 총리가 단독으로 된 것 같은데. 그 투표 없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 단독 출마했습니다. 네. 인도계죠.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총리는 영국 사상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은 또 보니까 힌두교도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는데 이제 그 인도 출신 이민계가 드디어 영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대단합니다. 뭐 존슨 전 총리가 뭐 자기가 뭐 하겠다고 했는데 뭐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도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정말요? 오늘 그 수넥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죠. 오늘 찰스 3세 국왕을 아련하고 나서 이제 57대 총리에 정식 취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이도? 뭐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나이도 지금 우리 나이로는 43살. 데이비드 캐머런하고 토니 블레어 전 총리도 40대였죠. 근데 거기보다 2살 아래. 그래서 역사상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로 되어 있고요. 부인도 인도 IT 대기업 인포시스 창업자 딸입니다. 부인이 뭐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뭐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 뭐 이런 시비가 좀 있어서 앞으로 조금 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공부도 잘한 것 같습니다. 명문 사립고 나와서 옥스퍼드 대학 거쳐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MBA 했고 월가에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하원 의원이 됐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존슨 내각의 재무장관이 됐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 그 유급 휴직제 같은 거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충격 흡수하는 데 꽤 그래도 효과를 냈다는 그때 이제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저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함호평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지난번에 경합했다가 이제 트러스 전 총리 뭐 45일 만에 이제 그만뒀는데 그쪽은 이제 감세를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증세 불가피하다 재정 건전성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좀 배신자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안 됐는데 결국 그 고지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세히 좀 보니까 진짜 시장 친화적일 수 있는 분이네요. 증세 얘기도 했고 또 블랙시티도 예전에 지지한 걸로 그랬습니다. 있고 뭐 또 월가에서 일한 적도 있고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좀 친숙하신 분인 것 같고 시장 친화적인 경제적으로만 볼 때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 뭐 이제 이달 말에 원래 그 트러스 총리도 그 예산안하고 중기 재정 전망을 발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못하고 그만뒀는데 그거를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대로 할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증세라든가 지출 삭감을 어느 정도 할지 이런 걸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는 오늘 새벽에 순핵이 실존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켓 워치도 산타크로스가 아니다. 영국 경제가 물론 이제 뭐 파운드화 가치도 조금 뭐 회복되고 미국 영국 국채 금리도 좀 떨어지고 해서 좀 이렇게 시장이 일단 좀 안도감을 보였지만 영국 경제 우려가 근본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전망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보수당이 이번에 뭐 완전히 분열이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통합해서 2024년 총선에 임해야 하는데 지금 보수당 지지율이 뭐 그 노동당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지금 야당 그 노동당은 지금 뭐 계속 조기 총선을 하자고 하는데 뭐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요. 인도계 이민 가정 출신의 엘리트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최연소 총리 한번 보고 싶습니다. 트러스 전 총리가 아무래도 남긴 뭐 후유증이랄까요, 감세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수습하고 경제 정책이 제일 좀 주목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아주 인물도 아주 좋더라고요. 운동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몸이 아주 탄탄해 보이더라고요. 금융시장 반응은 일단 좀 호의적이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영국은 어쨌든 이제 그런 쪽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고 어떻게 되나 봐야 되겠고 우리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전해주시죠. 저는 그 러시아가 이른바 그 더티밤 이게 이제 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더러운 폭탄인데 그 재래식
폭탄에다가 안에다가 방사성 물질을 가득 넣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사실상 방사성 무기인데 이게 터지면은 이제 핵무기처럼 이렇게 가공할 만한 그런 폭발률은 없지만 이제 오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쪽 주장이 그저께 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그동안에 서방 장관들하고 국방장관하고 거의 통화를 안 하다가 자기가 나서가지고 뭐 미국, 프랑스, 영국, 튀르키예 국방장관하고 잇따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하고는 뭐 4일 사이에 2번이나 통화를 해서 이 사람 주장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더티밤을 쓰려고 한다는 우리가 그런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곤란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시비를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 그 군 사령관도 어제 우크라이나가 영국하고 접촉해가지고 이런 그 더티밤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이런 거를 축적을 했다.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에 그 안에 집어넣을 그 방사능 물질도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다가 또 뭐 크렘린궁도 그렇고 라브로프 외교장관도 어제 또 그런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럼 이 국방장관 소이구 국방장관이 그 통화를 한 게 무슨 좋은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하고 그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하고 2차례나 더군다나 러시아 쪽에서 요청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그저께만 해도 무슨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티밤 이걸 들고 나오니까 이게 지금 전쟁을 좀 더 이렇게 격화시키는 명분을 찾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동안에 푸틴이 계속 핵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핵 위협에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명분을 쌓으려는 그런 이른바 거짓 깃발 전략이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들이 자꾸 나옵니다. 뭐 실제로 이런 폭탄이 러시아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사용을 한다면 진짜 러시아한테는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겠네요. 방사선을.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 주장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이걸 써놓고선 러시아가 핵무기 썼다는 식으로 자기들한테 덤태기를 씌울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여기 대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저께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쓰는 게 있다면 그건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푸틴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그 외무장관도 러시아의 거짓말은 위험할 만큼 터무니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지금 뭐 그야말로 어떤 측면에서는 진실 게임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외교장관들이 어제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명백한 그 허위 주장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전쟁을 이렇게 격화시키려는 그런 주장은 용납할 수 없다 했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로이터 보도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가 그 우크라이나가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자기네가 무슨 뭐 이런 물질을 갖고 있다고 이제 러시아가 주장을 하니까 그걸 해명하기 위한 건지 그 두 곳을 사찰하도록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요.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가 며칠 안에 들어가서 사찰을 한다. 한 군데는 한 달 전에 사찰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리는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걸 아마 이제 증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러시아는 오늘 안보리의 이 문제를 제소를 하겠다고 또 밝혔고요. 러시아가요? 저는 뭔가 좀 진실 게임 진실 게임 같네요.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네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진짜로 그런 첩보가 있어서 그런 진짜 더티한 밤을 쓰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뜻에서 했을 가능성이 한쪽이고 다른 한쪽은 지금 뭐 서방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런 일 전혀 없는데 자기네들 전황을 뭐 뒤집어 보고 뭐 핵무기 위협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주장은 상당히 상반되는데요. 그리고 뭐 전쟁 있고 나서 얼마 있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뭐 생화학 무기를 뭐 쓰려고 한다는 주장을 또 크렘린궁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동안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좀 이렇게 이제 가라앉았는데 사실이 아니었나요?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떤 그 좀 신경전 뭐 이런 측면이랄까. 전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사를 한다니까. 근데 조사 결과가 나와도요. 이게 또 뭐 깨끗하지가 않을 거예요. 글쎄요. 뭐 국제원자력기구가 뭐 미국 편 든다 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하여간 어떤 쪽이든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닌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경제적으로 시장에서도 우리가 요새 좋은 뉴스 참 많이 기다리잖아요. 네. 제일 좋은 뉴스는 이제 종전 얘기가 예, 좀 우크라이나 많이 들렸으면. 예, 우크라이나 뭐 네.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의 좀 세틀먼트가 일어나면 뭐 엄청난 뉴스. 저는 베를린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간 그러니까 25일 오늘이죠. 네. 오늘인데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 네. 회의가 다시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하고 좀 이런 그 직전에 또 이런 게 나왔다 해서 그거하고는 또 무슨 뭐 좀 연계가 네.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식도 나오면 전해주시고요.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진핑 3연임 확정 후에 어제 우리 얘기하면서 이제 주요 간부 인사를 파격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자님이 충격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 그러면 뭐 군대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저는 지도자들이 무슨 선거에 이기거나 무슨 뭐 어떤 그런 큰 계기가 있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가 그렇죠. 상당히 이제 그 사람이 앞으로의 어떤 그런 정책 같은 걸 좀 예고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어제 군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연임 되고 나서 첫 공식 일정이 네, 대단합니다. 중국, 관영중앙 네, CCTV가 전했는데 시진핑은 이제 세 가지 이제 국가주석이고 그다음에 당 정석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 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죠. 예. 그 자격으로 갔습니다. 가서 만나서 이제 두 사람의 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동행해서 인민복을 입고 갔습니다. 네. 가서 이런 그 이른바 100주년 분투 목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2027년까지 중국 그 군사력을 현대화시켜 가지고선 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 또 2027년이 그 시진핑 3년 세 번째 임기가 끝나는 해이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선 그 이런 거를 좀 그 군 현대화에 신경을 써달라고 또 독려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3년임 세 번째 기간에 군 현대화를 하겠다. 네. 뭐 2027년 딱 맞춰가지고 뭐 대단합니다. 다 계획이 있군요. 네,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어제 저희 말씀드릴 때 그 참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설명 많이 주셨는데 저는 네. 시장이 이렇게까지 많이 움직일 줄은 그러게요. 몰랐어요. 홍콩이 6%가 빠지고요. 글쎄요. 예. 뭐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니까 뭐 홍콩이 항생 지수가 한 6.4% 예, 빠져서 예. 돼 있고요. 이건 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초 이후에 최저고요. 예. 그다음에 뭐 중국 본토 기업들 뭐 홍콩 H 지수라는 것도 네,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예, 예. 위안화도 보니까 뭐 네. 그 여객 같은 경우는 2010년 거래 시작하고 나서 최저를 기록한 걸로 돼 있고요. 어제 블룸버그는 이렇게 그 시진핑 1인 체제가 더 견고해지면서 이런 그 제로 코로나 같은 기존 정책의 변화가 없을 거라는 시장의 아주 깊은 실망감이 반영된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월가 쪽에서도 그 홍콩 증시가 이제 그야말로 패닉 셀링 분위기다. 그리고 중국 지도부 개편하고 미중 긴장이 계속 시장을 짓누를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 시진핑이 이제 자기 정치적 입지를 진짜 확고하게 다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은 좀 더 이상 정치적 입지에 확고한 그게 없다면 조금 경제적으로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런 예. 기대가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현재로서는 그 애널리스트들 분석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네. 나오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래요? 당분간 뭐 그런 식으로 보네요. 네. 그래서 네. 뭐 시장도 빠지고 그러는데 본인도 생각해 보니까 뭐 구태여 그럴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진핑이 네. 이제 전 행보로 보면 특히나 좀 플랫폼 기업들의 암흑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어제 시장 보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았죠. 네. 보니까 뭐 텐센트, 바이두, 뭐 메이탄 같은 데가 엄청나게 빠졌네요. 그래서 그리고 뉴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뭐 중국 경제 전망은 그 3분기 GDP가 나왔죠. 시장 예상보다 조금 좋게 나오긴 네. 했지만 지금 뭐 소매 판매라든가 뭐 수출 같은 것도 예상보다 훨씬 밑이라서 전반적으로 좀 어둡다 했는데 그래서 중국 경제가 계속 그렇게 어두워지는 걸 시진핑이 방치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기대감도 조금 가져는 보는데 일단은 뭐 굉장히 강하고 모습입니다. 네. 그 군대부터 방문하고 아주 뭐 세게 나오시네요. 근데 주요 간부들 면면을 볼 때 경제 전문가가 없다라는 평가가 좀 그렇죠. 세계에서 지금 많으니까. 그리고 저 네. 총리 예정자도 보면 뭐 전혀 그런
경제적인 그런 예. 백그라운드가 없고. 뭐 어제 그 7명 한 명씩 다 불러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그 미국하고 접촉했던 그 유호 부총리도 빠져버리고. 네. 그러니까 조금 좀 온건하고 좀 이렇게 실용적인 사람들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세계 경제가 반영을 해서 어제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됐는데 각종 종목들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시장에 예측하는 입들이 참 많은데요. 유독 좀 잘 맞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입에 더 네, 예.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 중에 한 명이 또 언급을 했나 보죠? 네.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 뭐 닥터 둠이라고 하나요? 네. 2008년에 금융위기 예, 유명하시죠. 딱 맞춰가지고 네. 뭐 그 다음부터는 뭐 굉장히 네. 그 말에 그 네. 영향력이 많은데요. 기후 위기 관련 얘기를 좀 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 지역 부동산 자산이 주저앉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예, 마켓워치가 전했는데요. 어떤 그 지구적인 기후 변화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앞으로 몇 조 달러 정도의 부동산 자산이 피해를 볼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코로나 그 대유행 와중에 특히 뉴욕 같은 데 있는 그 북동부 지역에서 네. 많이 밑으로 내려갔죠. 사람들이. 그 재택근무도 있고 하니까 네, 뭐 네. 플로리다라든가 뭐 예. 텍사스 같은 데 특히 네. 텍사스로 기업들도 본사가 많이 갔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가 뭐 세금도 싸고 생활비도 좀 훨씬 그렇죠. 재택을 하는데 네, 뭐 네. 구태여 뉴욕에서 살 필요 근데 없는 이제 거죠. 그런데 이 루비니 교수 얘기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런 뭐 약간의 혜택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후 위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 자기가 볼 땐 잘못된 선택인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선벨트 미국 그 남쪽에 그 플로리다, 텍사스 같은 데로 많이 갔는데 이거는 참 어리석은 거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플로리다는 홍수가 더 많아질 거고 텍사스는 너무너무 더 더워질 거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건 큰 실수다. 그래서 글쎄 이렇게까지 단언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20년 안에 미국의 절반 지역이 해수면 아래에 놓이거나 너무 덥고 너무 가뭄이 잦아서 살기가 힘들어질 거다. 산불도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남부하고 해안 거주자들은 기후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중서부로 가야 할 거고 궁극적으로는 캐나다 쪽으로 이주를 해야 될 걸로 자기는 보인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지금 뭐 그 이주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갔는데 그쪽이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그쪽 네. 지역의 부동산 가격 같은 게 엄청나게 예.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썬벨트라는 게 그 좀 따뜻하고 그 지역을 예. 얘기한 건데 그쪽이 엄청 나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런 그 부동산 투자할 때도 이런 그 기후 위기적인 예. 측면도 고려를 해서 올바른 지역을 멀리 보고 찾아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습니다. 네. 이분이 이런 기후에도 전문가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지역에 부동산 갑자기 든 생각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싫어할 만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 뭐 기후 위기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거다라는 건 누구나 좀 예측할 수 있는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이 지역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에 또 이분의 영향력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글쎄요, 받고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 하나 더 볼까요? 뇌먹는 아메바 이거 기후와 좀 연관되는 얘기 같고 무시무시합니다. 예, 이게 지금 미국 쪽 얘기인데요. 네.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은 네글레리아 파울럴이라는 그런 아메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헤엄을 치거나 하면 이제 코로 들어와 가지고 네, 아메바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래 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네요. 이 미국 그 1962년에서 2020년 사이에 감염된 케이스 가운데 한 150명 정도를 체크를 해 보니까 147명, 97% 이상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는 케이스가 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미국 그 주로 중서부 남부 쪽이었는데 북동부 쪽으로 더 많이 올라가서 사망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과학자들 얘기는 이 뇌먹는 아메바라고 불리는데 이 서식 가능 온도가 섭씨 25도에서 한 46도 정도인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그 호수라든가 강의 수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더 많아지고 더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더 위험이 커진다. 그리고 이제 가뭄하고 홍수가 자꾸 잦아지는 것도
이 아메바의 맥의 이 확산을 더 촉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미국 그 조지아 대학 교수 얘기는 치명률이 이렇게 높지만 예방도 99%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조언은 좀 이렇게 미지근한 민물에서 수영을 할 때는 다이빙을 하지 말고 코를 막고 들어가면 가능하다는데 그래서 코를 막고 이거 뭐 이제 아이들한테 이게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거의 물속에서 그 마스크 하는 거나 비슷한 거네요. 예, 그 기후 얘기가 뭐 이렇게 뭐 무시무시한 얘기가 막 나옵니다. 네, 기후 위기는 이제 뭐 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남의 일이 그렇죠. 아닙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저기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MRI, 네. MRI 기계가 그 우리 건강 요즘 체크하는데 많이 있는데 이것도 공급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문제가 된다고. MRI는 뭐 다들 저도 뭐 얼마 전에 예, 그 예. 촬영을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MRI가 이 헬륨, 액체 헬륨이 아주 필수적인 핵심 네. 소재인데 네. MRI가 이제 초저온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헬륨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러시아에서 주로 생산을 해왔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재가 되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 회복 이제 재생이 안 되는 에너지라 그래요. 그래서 생산량도 자꾸 줄어드는 상태라는데 예. 이래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배급제까지 일부 시작이 돼서 이제 의료용으로 먼저 준다는 겁니다. 가격도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MRI를 사람들이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어떤 그 하나의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의료계 비상이 걸렸다고 예, 합니다. 이게 헬륨이라는 게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재생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 이게 뭐 섭씨 마이너스 270도까지 아주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그 이런 요소 가운데 가장 낮은 온도가 낮은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예.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독일 지멘스가 이런 걸 생산하는데 대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차후전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MRI는 누구나 찍어야 하는데 말이죠. 예, 그렇죠. 요즘 뭐 다 그런데 정말 그러네요. 그 헬륨 같은 거는 이게 러시아에서 많이 하면은 네. 러시아가 이런 것도 안 주고 그러면 또 뭐 계속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겠네요. 네. 예. 푸틴도 무슨 뭐 암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푸틴도 아마 MRI를 찍을 텐데 이거는 진짜 의료적인 거는 예. 이거는 뭐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뭐 긴 얘기 할 거 없습니다. 그러게요. 네. 결론은 항상 그렇게 나네요. 항상 네. 바람이기도 하고요. 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뉴스 알아봤습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